네, 5월 29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신 이경민 부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뭔가 네. 약간 편안해 보이는 옷차림이십니다. 네, 오늘은 좀 편하게 네, 입고 네, 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무슨 날이세요? 아니, 저희 어. 회사가 매주 금요일에는 자율복이라서, 와, 캐주얼복이라서, 좀 오. 편하게 입고 하고 맨날 양복만 입고 다니다가, 그러게요. 저는 네, 양복을 좀 자주 그쵸. 뵀던 것 네네. 같아서 네, 색다르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 5월의 네, 거래일이었어요. 네, 네, 8,000대로 그쵸.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7,000대를 그냥 지나쳐서 종가가 네, 형성됐더라고요. 맞아요. 지난달 종가가 6,000대였으니까. 네, 자, 뭐 매일 뭔가 잡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해도 음, 지수가 계속 올라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싸니까요. 싸요? 네, 지금 막 8천을 넘어섰는데 12개월 네. 선행 PR은 8배를 이제 막 회복한 거거든요.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이 워낙 싸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실적 전망치가 멈춰 있거나 정체돼 있는데 왜 오르냐라고 한다면 PER이 너무 싸가지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몇 배예요? 지금 8.16배 정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동안 시장을 좀 억눌렀었던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여러 가지 불협함, 그런 것도 또 진정된다라는 기대, 유가가 또 90달러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채권 문제도 좀 안정을 찾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좀 정상화되는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것은 금융투자가 또 대규모 순매수를 했고, 저는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꽤 매수를 좀 강하게 했어요. 네. 최근 보면은 외국인은 현물은 계속 파는데 네. 선물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달 초에 반복되는, 이제 다음 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매달 초에 전자닉스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좀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8,400 뭐 넘어가는 그림인데 일단은 좀 상단을 열어놓자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상단을 아직까지 8,800에서 조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상단을요? 네, 8,800에서 더 상향 조정할 거예요. 할 건데, 조정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 오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 내내 올리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릴 줄 몰랐고, 이번 주 또 어제같이만 하더라도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매달 초에 전자닉스가 날아다니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뭐 금방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8천에서 만 하면 되게 멀어 보이는데 수익률로 네. 따지면 되게 얼마 안 돼요. 오히려 더 몸집이 네, 커질수록 이게 맞습니다. 빠르죠. 네, 빠르죠. 네, 그러니까 네. 2천에서 4천이면 50%가 네. 올라야 되는 거, 더블이 가야 되는 거고, 4천에서 6천 가려면 50%가 올라야 되는 거, 6천에서 8천은 30 몇 프로가 올라오면 되고, 8천에서 만을 가려면 20 몇 프로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뭐 포인트로 보시기보다는 수익률로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서, 뭐 저는 올해 초도 계속 말씀드린 건 상단, 뭐 목표 주가 타겟 의미 없다. 갈 때까지 가는 거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뭐 얼마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파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까지 가면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좀 여기서 줄일지 고민할 분기점이지, 여기 가면 여기가 끝이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작년 12월 달에 전자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네. 큰 의미 없다. 거기 가면은 더 상향 조정할 여지가 네.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지. 네. 지금 뭐 어디까지 갈까라기보다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언제까지 갈까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제가 꼭 기억하고 네. 여쭤볼게요. 언제까지 갈까? 요거 뒤에 꼭 여쭤보겠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네. 외국인 선물 오늘 좀 눈에 띄었다, 네, 네, 최근에. 네, 네, 네. 그리고 매달 초에 전자닉스가 날아다닌다. 네, 네. 요거 연관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외국인 수급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매달 초에 전자닉스가 날아다니거든요. 왜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펀드가 보통은 규정상으로는 네. 한 펀드에 한 종목을 10% 이상 못 담습니다. 아, 근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매달 첫 거래일에 10%가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비중을 공시를 해줘요. 그럼 거기까지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전달에 만약 예를 들어서 32%라고 했다면 이번 달에 33%라고 했을 때 1% 포인트를 더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담겠죠. 아,
그러면은 더 담으면은 또 이제 전자닉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덱스 펀드 따라오고 ETF 따라오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음. 5월 달 한번 보시면 5월 첫 거래일에 외국인이 전자닉스를 대규모 순매수했습니다. 네. 확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수급들, 국내 수급들이 쫓아오니까 거기다 대놓고 때렸거든요. 올라오는 만큼. 그래서 월 초에는 이제 공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수급의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초반에 쭉 들어와서 이게 5월 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3월,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를 빼고는 매달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이제 네. 이게 급등하는 시점이 점점 좀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많이 먼저 알려졌다. 담으려는 아. 수급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6월 초에도 이게 반복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5월 달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월 초에 팍 뛰고 전자닉스가 좀 쉬고 네. 그러니까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오르거나 좀 쉬는 과정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전개됐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ADR이라 그래서 네. 상승 종목 비율이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 처음 봤는데 네. 상승하는 과정에서 ADR이 50%까지 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상승 종목 비율이라 그래서 네. 이게 떨어지면 상승하는 종목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떨어진다는 때는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50%대에 들어왔다는 것은 네. 저점이다라는 시그널이에요, 보통.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수가 급등을 하는데 ADR이라는 지표는 120%에서 50%까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쏠림이 일부 종목만 네, 본다. 쏠림이 너무 아. 심했다라는 거라서 네. 저희는 6월 초에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전자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나들고 있어서 뭐 전자닉스가 오르면 오르겠죠. 급반등이 있다라 그래서 그때는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아직까지 못 올랐던 애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네. 제가 오늘 이경민 부장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왜요? 네. 이경민 부장님께 꼭 이건 여쭤봐야 네, 된다. 네, 이건 이경민 부장님만이 네? 대답해 저요? 주실 수 있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늘 네이버가 아, 갔어요. 네네네네. 네, 네이버가 10% 넘게 네네. 올랐는데 왜 이경민 부장님을 네, 기다렸냐면 전에 네. 말씀드렸었죠. 대체로 제가 만나서 네. 전략 여쭤보는 네. 분들 중에 네. 지금 인터넷 쪽 보세요. 네네네. 네카오를 보세요 네, 하시는 네. 분은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네. 이경민 부장님이 제 기억에 네, 유일했던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우리가 반도체 얘기는 항상 너무 많이 해요. 네. 최근 보면은 뭐 CNS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뭐 워낙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젠슨왕이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봤던 거는 작년 5월, 6월 달에 2차 전지를 추천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 떨어져 있을까? 왜 주목을 못 받을까? 왜 이렇게 쌀까?라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실적도 괜찮고 밸류에이션도 가격 평균 대비 낮은데 왜 못 올라갔을까를 보면은 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채권금리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과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익도 이제 분기별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요 왼쪽 그림이 최근 1년 평균, 3년 평균, 5년 평균 선행 PER 괴리율이거든요. 보시면은 반도체는 워낙 싼 거 아실 테고 호텔레저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고 조선, 제약바이오, 인터넷이 거의 탑티어급으로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고 반면에 이익을 보시면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야, 근데 이런데도 왜 못 올라갈까를 봤을 때는 채권금리랑은 정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금리가 떨어질 때는 제약바이오, 인터넷이 대세 상승, 금리가 정체될 때는 뭐 박스권, 금리가 또 하락할 땐 대세 상승, 금리가 상승할 때 대세 하락, 막 이런 거였는데 작년 24년 하반기부터 25년 한 3, 4월까지는 막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4월 저점으로 채권금리가 초급등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거는 채권금리만 좀 꺾이면 좀 갭을 메우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 뭐 서두를 필요는 없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언젠가 빛을 볼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다가 이제 젠슨왕 네. 이슈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네.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젠슨왕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더 폭등을 하지 않겠죠. 워낙 싸다라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대폭 등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시작일 수 있겠죠. 채권료가 더 떨어지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좀 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 마지막 남은 건 이제 또 제약바이오가 있겠죠. 이제 제약바이오는 5월 말, 6월 초, 6월 달에 계속적으로 학회들이 예정돼 있는 게 많아서, 다만 실적이 되는 애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적자면서 뭐 어느 바이오만 되면 대박이 날 거야라는 것보다는 지금 전형적인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애들을 좀 모아 놓으시거나 갖고 계시면은 아마 6월 중에는 좀 레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근데 금리가 원인으로 굉장히 네. 좀 주요했던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사실 어제부로 한국도 금리 네. 인상기에 맞습니다. 대한 네. 상당한 시그널을 받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두 네. 번 인상한다. 네. 인상을 안 할 이유가 거의 없는. 없다. 네. 네. 인상할 신호만 보인다. 약간 네, 좀 맞습니다. 강하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그렇다면 네. 금리는 이제 오른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네. 기준금리가 2.5죠. 네. 지금 채권금리는 3.8입니다. 이미 좀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뭐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채권금리 때문에 되게 억눌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뭐 인터넷보다는 이 제약바이오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더 눌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뭐 채권금리가 지금 3.8을 넘나들고 있지만 네. 저희는 좀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되고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분명히 좀 채권금리가 안정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아마 6, 7월 중에는 좀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였던 3년물 국채금리가 3.8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많이 선반영했다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료가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네. 저희는 미국 채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 좀 일정 부분 되돌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마침 또 네. 네카오 특히 네이버가 네, 10% 네,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인터넷 종목은 진짜 이런 게 드문 그쵸. 최근에 일이었는데 그 말씀을 인터넷 좀 보자라는 말씀을 이경 부장님 해주셔서 그 음. 부분 먼저 여쭤봤고 네. 금리 또 제약바이오까지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자료도 좀 보고 네? 싶은데요. 네. 제목이 화려한 피날레 현재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지 대응 전략이어서 네. 저는 피날레? 피날레란 단어가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앞에가 더 중요해요. 화려한이에요, 화려한. 화려한 피날레. 왜냐면은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거든요. 네.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깃이나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잠시만. 요 그림을 요 표를 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선행 EPS가 이미 1010이에요. 1010. 네. 아, 8배. 아니 그러니까 2001년 이후 평균이 9.5배거든요. 그것만 가도 9,500 갑니다. 그러니까 9.5배인데 평균이 네. 지금 8.16배라고 아까 네, 네. 하셨죠. 8.1배 정도가 되죠. 그리고 10배로 가면 만을 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는 2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 전망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실적 전망이 5%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9.5배가 만이 되고요. 10배가 1,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2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6, 7, 8월, 저희는 6월 초중반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6, 7, 8월 특히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나 제가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어딜 가든 말하는 건 상단을 열어놔라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타겟 코스피 목표 주가 의미 없다. 어디까지 갈지는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바라보자. 6, 7, 8월 달에는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일단은 반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아이고 죄송합니다. 트렌드 포스라는 데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먼저 1분기를 보면은 전분기 대비 DRAM 가격이 93에서 98%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었고 네. 낸드는 85에서 90% 상승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141%, 153% 늘었어요. 근데 2분기 이 가격 전망을 보면 DRAM은 58에서 63, 낸드는 70에서 75인데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 전 분기 대비 변화율이 56%, 37%밖에 안 됩니다. 가격 변화율 전망보다 아직까지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그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수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했고 3분기, 4분기, 1분기 이러면서 쭉 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분기, 올해 2분기 수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 더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익 증가율은 1분기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변화율과 반도체 수출 모멘텀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코스피 EPS는 더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매트릭스에서 9배가 9.5배가 뭐 9,500포인트야라고 했던 데서 넘어서서 만이나 뭐 1,500도 갈 수 있고 뭐 더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6, 7, 8월에는 좀 상단을 열어놓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한편 다만 피날레라고 말씀드렸던 네네. 이유는 화려한 피날레.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열어놓고 갈 때까지 가는 그림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저희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은 8월 말 9월 초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실적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 가장 기본은 유동성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있는 겁니다. 돈이 일단 돈이 일단 풍부하게 네.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저희가 조금 8월 말 9월 초에 고민하는 부분은 8월 말에 뭐가 있냐? 잭슨 미팅 있죠.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네, 네네네. 잭슨 미팅이 있는데 지금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네. 대체 트럼프 이거 문제가 있다.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9월 중순에 FMC가 있는데 FMC에서도 통화정책 스탠스를 내년 2027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줄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8월 말 9월 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체 대조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잭슨 미팅에서 올해 통화 정책은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큰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대차 대조표를 롱텀하게 어떻게 줄여나갈 거예요라는 것만으로도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9월 중순에 지금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을 빼고는 뭐 유로존, 한국, 일본 전부 다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국마저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게 됐을 때 지금 시장을 기본적으로 끌고 왔던 유동성 모멘텀이 좋다라는 그림이 좀 균열이 가해지면 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부러진다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네네. 고점권을 통과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요 그림인데요. 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선행 EPS랑 코스피랑 상관관계는 0.934, 93.4%로 똑같이 가는데 정점 시그널을 어디서 잡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2018년에도 선행 EPS 전년 대비 변화율이 정점을 찍었을 때쯤 고점이 나왔고요. 선행 EPS EPS. 전년 대비 변화율. 그러니까 현행 EPS라고 한다면 네. 그냥 그 방향성인데 네. 변화율은 어떻게 보면 속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 속도가 꺾이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2018년, 2021년 그리고 2024년 전부 다 고점이 비슷했어요. 네. 선행 EPS 변화율이 고점일 때 코스피 고점이 나왔었고 반도체도 비슷하게 2018년, 2022년, 2024년 고점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행 EPS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선행 EPS가 계속 높게 나오는데 높게 나오는데 그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네. 그때가 정점이다.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어디가 정점일까 봤더니 작년 8월 말 9월 초를 저점으로 완전히 솟구쳐 버렸거든요. 아. 그럼 20년 8월 말 9월 초에는 기저유가가 소멸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모멘텀 증가율 자체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8월 말 잭슨 미팅, 9월 중순 FMC 그리고 이 EPS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코스피도 그렇고 당연히 반도체도 그렇고 8월 말 9월 초를 저점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8월 말 9월 초에 이게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쯤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가장 화려한 피날레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부러지는 거냐? 부러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러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전후로 해서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8월 말 9월 초에 선행 EPS 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네.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신다거나 다른 쪽으로 좀 변화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해놨다가 이 질문을 꼭 드린다고 했던 어디까지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지금은 상단을 열어놔야 열어둬야 되겠다. 될 네. 시점이라고 네. 강조를 여러 번 네. 해주셔서,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보다 언제까지 갈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답을 해주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에 9월 초 확인해 보자. 잭슨홀과 MC FOMC까지. 그리고 선행 EPS 증가율이 꺾이는지, 그러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좀 리스크 관리한다든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뺀다든지. 왜냐면은 여기서 근데 부러지진 않아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네. 야 여기서 부러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일단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네. 고점을 통과하는 구간은 상승 탄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점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보시면은 21년에도 1월 고점, 6월 고점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갔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렸고요. 2011년에도 여러 번 고점을 통과하면서 전환이 되었었고, 2007년에도 두세 번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시그널은 그쯤 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준비하자, 리스크 관리를 천천히 해보자라는 거지, 야 이제 8월 말 9월 초 되면은 꼭지 찍고 푹 빠질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21년하고 좀 시장이 좀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년에는 1월 달까지 대폭등을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천천히 올라서 6월에 고점 찍었거든요. 네. 근데 3,100이었고 3,300이었어요. 네. 별 차이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우두두두 무너졌는데 10월 되면서, 그때 흐름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2차 고점을 보여줄지 아니면 그냥 박스권을 머물지의 문제일 뿐이지, 저희는 8월 말 9월 초가 되면 일단 대폭등을 하는 그림들은 일단락되고 그다음부터는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1년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이후였죠.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던 그 시기고, 네. 지금의 지수를 밀어 올리고 주가를 밀어 올리는 네. 전 세계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AI이기 네. 때문에 네. 좀 요런 차이로 본다면, 왜냐하면 위기가 한 번씩 나오더라도 네. 다 소음이거나 잡음 지금 취급을 하면서 네. AI가 묻으면 또 가고 또 가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21년하고 꼭 같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21년 때도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21년에도 선행 EPS 모멘텀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아, 네, 이러다가 고점이 나오면서 좀 꺾이면서 고점을 통과하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거든요. 네. 뭐 2007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고, 그때의 상승세가 영원할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의 기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것들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정이 있다라고 해서 AI 방향성이 꺾인다, 부러진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주가 방향성이 이래요. 근데 지금 상황은 AI의 성장 방향성이 점점 빨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AI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고. 그래서 주가가 점점 가팔라지니까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방향성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좀 더딜 것 같아라고 하면은 주가는 조정받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요. 기울기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2차 전지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 성장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거야. 그래서 대폭등을 했던 거죠. 그때 봤더니 이 정도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지금은 성장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음. 성장의 속도에 대한 기대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윗방향인데, 그러니까 성장인데 이 맞습니다. 성장에 대한 속도가 좀 네. 느려지는 것만으로도 네. 주가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다. 네, 그래서 선행 EPS도 네. 뭐 방향성을 좀 왔다 갔다 네. 하겠지만 속도를 보자라고 변화를 보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 변화율,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주가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부장님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네. 제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아.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뭐냐면, 네. 왜냐하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세요. 맞아. 이때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도 네. 제가 몇 년이었는지 정확히 지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엄청난 충격이 한 번 맞습니다. 있을 한 때가 번 있었잖아요. 네, 네, 네. 파월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잭슨홀에서 네, 한 네. 말로 시장이 엄청나게 네, 충격을 네. 받았던 때가 있어서 네. 잭슨홀도 맞아요. 봐야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조심은 해야 되는데 부러진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요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럼 투자자들은 미리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지금부터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면 네.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화려한 피날레가 남아서 네. 지금부터 걱정했다간 가장 뜨거운 파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근데 8월 말 9월 초로 말씀드린 거는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 뭘 준비하냐. 일단은 그동안 주도주라고 했던 애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아, 주도주를 정리해요. 네. 왜냐면 박스권 들어가, 그러니까 2021년에 1차 고점이 나오고 2차 고점이 나올 때 어떤 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전자 닉스는 쉬었어요. 네, 2차 고점이 나왔는데도 전자 닉스는 쉬었어요. 네. 그동안 주도주는 쉬었고 오히려 소외주들이 이때는 올라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말씀드리면 8월 말 9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 EPS 변화율이 둔화되거나 잭슨 미팅에서 좀 매파적인 스탠스, 통화정책, 대차 대조표에 대한 스케줄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많이 수익 난 거 좀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좀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못 올라왔던 쪽이나 아니면 배당주라든지 좀 안정적인 쪽으로. 근데 저희는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유 ETF나 천연가스 ETF 사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들 한동안 금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었잖아요. 매일 금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요걸 통해서 좀 네. 큰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네. 저희가 8월 말 9월 초에 좀 고민하는 것은 이게 역금융 장세로 전환될까 봐. 어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되게 옛날부터 됐는데 반복됩니다. 이번은 달라라고 하지만 되돌아보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뭘 하죠? 돈을 풀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가 금융장세예요. 그러면은 실적도 긴가민가하고 돈은 이미 많이 풀렸으니까 금이 가죠. 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근데 실적 장세로 가요. 그러면은 돈은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럼 경기가 기업에 좋아지는 투자하죠. 거. 그러면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네. 아니면은 원자재 시장에서는 기업이나 경기에 민감한 산업금속, 비철금속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역금융 장세로 간다는 의미는 경기가 약간 뜨겁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데 그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가 꺾이고 실적이 꺾이게 되면은 그때 역실적 장세로 가면서 네. 곡물이 올라갑니다. 네. 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네, 계속 반복되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금, 은 사상치고 챙기랬죠. 그렇죠. 주식 사상치고 챙기라고 그렇죠. 했죠. 원유도. 아주 네. 고점으로. 오. 그래서 저희는 6, 7, 8월에 되게 세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이 종전 협상이 되면은 유가는 $80, $7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1, 4.2까지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는 언더슈팅이 나오면 그것도 깰 수 있고. 근데 그게 저희는 좀 바닥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좀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반력도 커지고 역금융 장세로 가면서 시장은 이제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부장님,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네.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6, 7, 8월에 좋을 것이다. 네. 시장이 좋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화려한을 붙여주신 네. 거예요. 그쵸. 상단을 열어두자. 네. 어디까지인지 예측하지 말자 말자. 말씀하실 네. 정도로 예단하지 말자. 네, 네. 6, 7, 8이 좋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가을쯤으로 네. 넘어가면서 뭔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네.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주도주를 정리하자는 말씀을 네. 슬슬 네. 그때쯤이면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만약에 그때 정말 부장님 말씀처럼 되면 네. 아, 이경희 부장님 말씀이 맞았어. 이제 이럴 네. 때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주도주를 주도주를 정리한다라는 건 약간 상상이 안 되는 지금 시장 그죠?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도주 지금 안 갖고 계시다면 네. 너무나 소외가 그죠? 되고 그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9월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주도주, 예를 들게요. 네네. 반도체, 투톱 뭐 이런 걸 갑자기 정리한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부분도 있을까 봐 네. 어떤 말씀이신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1년 케이스거든요. 네. 21년 보시면은 이때 10월 30일부터 1월 11일까지 쫙 치고 올라갔죠 한번. 네. 이게 1차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 등락 있다가 3월 12일 저점으로 6월 25일까지 3,300까지 쭉 한번 올라갔어요. 네. 근데 고점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15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10월 30일에서 1월 11일까지 가는데 주도주가 그냥 다 끌고 갔습니다. 에너지, IT 가전,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얘들이 다 끌고 갔는데 자 여기 3월 10일부터 마지막 상승을 가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좀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보면 네. 다 이탈했어요. 주도주라고 한 애들이. 아. 여기 노란색이 이 구간에서의 주도주였는데 얘네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요 밑에 있던 애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도주는 영원할 거다? 영원한 건 없죠. 영원히 올라가면은 뭐 그냥 되게 편하죠. 네, 저 같은 네, 사람이 네. 있을 필요 없고 네,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네. 저희는 뭐 그런 상황에서 사이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돈 많이 벌어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을 어떻게든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내 돈이 되죠. 저희 와이프랑 저희 딸이 가끔 말하는데 그건 사이버머니라고. 팔지 않으면 내 돈 내 아니다. 돈 아니다. 네. 그래서 아.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8월 말 9월 초에 그런 네, 변화가 네. 주도주를 주도주를 싹 팔고 뭐 그런 기자는 게 건 아니라 아니고. 네. 천천히 준비를 하자. 아. 그냥 만약에 뭐 오버슈팅이 나와서 전자닉스가 뭐 지금 대비 한 30%가 낮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한 10% 줄여서 뭐 고배당에 5% 한다든지 원유 ETF에 5% 한다든지 아. 그리고 좀 등락을 보일 때 좀 기다렸다가 또 오버슈팅 나오면은 뭐 한 30% 줄여서 10%는 뭐 배당주에 한다든지 그리고 10%는 뭐 다른 데 하고 뭐 10%는 천연가스 ETF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바꿔 나가자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네, 비중을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풀 베팅이에요. 지금은 네, 저는 네. 그리고 특히 6월달에 지금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해서 전자닉스가 좀 쉰다거나 그러면은 사야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부장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AI 밸류체인들도 계속적으로 들고 와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자닉스가 워낙 세게 올라가고 계속 쭉쭉 끌고 가서 힘이 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애들이 튀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아 삼성전기, 이노텍, 기판 쪽, 네. 예. 그리고 오늘 네이버, 인터넷, 인터넷, 네, 인터넷. 뭐 이런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을 생각하면 2차 전지 한번 좀 쉬었다고 하면 아. 또 튀어오르고 네. 그 전을 생각하면 건설 튀고 그러니까 지금 전자닉스가 워낙 탄탄하게 끌어가고 있는 힘은 저희는 부정을 안 하고 더 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씩 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자닉스 반도체 소부장은 필수품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아직까지 덜 올라온 쪽들을 보는 게 업사이드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아마 8월 말 9월 초까지 굉장히 강하게 음. 탄력적으로 큰 조정 없이 네.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까지, 9월 네. 초까지도 뭐 풀매팅이라고 말씀해 네, 주실 정도로 네. 굉장히 강하게 네, 보시는데 그 네. 이후에도 뭐 다 팔아라 주도주를 이게 네, 그건 아니라 아니고. 비중을 네. 일부 좀 조정을 네. 해서 천천히 바꿔나가자. 못 올라갔던 네. 쪽도 좀 네, 봐야 바라보고 되는 시기가 그리고 뭐 좀 크게 내년까지 네. 열어놓고 보신다면 원유 ETF나 천연가스 ETF를 매집해 나가는 전략도 8월, 9월에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코스닥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그쵸. 코스닥은 그러니까 음, 요즘의 시장을 쏠림이라고 많이 그냥 네, 한마디로 네, 표현을 네, 이제 네. 하는데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이대로 끝일까? 저는 아니죠. 그렇게 또 생각은 음,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긴 당연히 그러실 맞습니다. 겁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 코스닥이 못 오르는 이유는 네. 제약바이오가 못 오르는 거랑 비슷해요. 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 모멘텀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는 코스피가 너무 잘해서 코스닥이 못해 보이는 거지 코스닥도 상승을 했어요. 네, 네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글로벌 증시 대비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코스닥의 선행 PR은 30배가 넘고요. PBR은 4배 가까이 돼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상 최대 수준을 넘어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격 말하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요. 그 밸류로 보면 네, 이익 대비로 보면 보면 코스닥 비싸다. 너무 비싸다. 아, 30배가 넘었고 4배 가까이 돼 있고 아, 반면에 코스피는 8배 겨우 회복했고 네네. PBR이 높다라고는 하거든요. PBR이 1.8배 막 이렇게 가요. 역대급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레벨이거든요. 1.8배는. 근데 ROE가 26%가 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네. ROE 네. 이것도 실적이에요. 네. 실적 과거 ROE 대비 네. 봤을 때 지금 저평가예요. 음, 그러니까 PBR이 1.8배야라고 하는데 ROE, PBR 매트릭스 보면 9% 저평가돼 있습니다. 사이클 그러니까 회계선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코스피는 이래도 저래도 저평가다라고 평가받는데 코스피는 코스닥- 이걸로 봐도 저걸로 네, 봐도 저평가다. 저평가예요. 아. 가격만 높을 뿐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비싸요. 네. 그런 와중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이거는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 강도예요. 네. 근데 작년 25년 상반기에 버틸라고 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까 하다가 4월 고점으로 와장창창창창 깨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금리 영향입니다. 채권금리 보시면 여기서 국채 3년물인데 4월 저점으로 쫙 치고 올랐죠. 이게 좀 꺾여야지 저는 코스닥도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면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금리가 꺾여야. 네, 금리가 꺾여야. 그래야지 제약바이오도 제대로 올라오고 인터넷도 좀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보실 것은 한때 얘기가 나왔던 코스닥 승강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부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거를 지수를 만들고 ETF를 출시하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6, 7월쯤에 가이던스가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이던스가 나오면 이 프리미엄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어떤 정도 리스트업이 되면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스탠다드는 현행 코스닥 진입 요건인데 프리미엄은 시장 평가도 있겠지만 실적을 봐요. 실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선택하실 때도 적자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을 담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그림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또 실적이 되는 애들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6, 7, 8월 중에는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또 워낙 코스닥이 부진하잖아요. 그때 좀 담아 놓으시면은 최근 인터넷이 좀 튀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한번 그런 쭉 뽑아오는 그림들이 한번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워낙에 부장님은 진짜
풍성한 자료를 갖고 와 주셔서 다 보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네, 네. 네. 화려했어요. 5월도. 그쵸. 매달 화려하죠. 지수상으로는. 매달 네. 화려하죠. 근데 지수상으로 매달. 한번 근데 종목별로 네. 보면은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저 아는 분은 계좌를 안 열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속상해서 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보유 비중이 큰 게 지금 안 좋아서. 많이 빠졌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너무 편차도 음. 심하고 저도 진행하는 입장에서 전자닉스 네.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분위기상 비중이 많이 늘거든요. 맞아요. 전자닉스 하는 얘기가. 네, 근데 약간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 중심으로 또 지수가 가니까 가니까.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전자닉스는 필수품이고요. 네. 이게 플러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행복했던 시장에서 점점 쏠림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해요. 항상 어느 정도 시장을 보면은. 그래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정점을 향해 가는 게 굉장히 뜨겁죠. 21년만 생각해 보시면은 막 시가총액 탑10 중에 2개가 막 상한가하고 그랬어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열어놓으시되, 자, 지금부터는 전자닉스, 소부장, 뭐 AI 밸류체인 관련된 애들을 빼고는 뭐 튀었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아직까지 덜 오른 쪽들을 좀 보시는 게 네. 수익률 제고에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여쭐게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를 두고 구조적 성장이라는 얘기가 거의 전 네. 세계적으로 이제 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싼 가격에 사는 게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무조건 많이 많이 확보를 사죠. 하는 네, 게 맞아요. 문제여서 1년 단위가 아니라 3, 4년 뭐 이렇게 네. 장기 계약을 해서 수익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제 요런 게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인데 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서 만약에 채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네. 8월 말 9월 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미국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는 한때 이슈가 됐다가 수그러든 게 있죠. 사모대출, 사모대출 그쵸. 아 요새 좀 얘기 안 해요. 네. 네. 변동금리입니다. 어,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그 금리가 어디까지 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만약에 지금은 모두 행복한, 모두 타이트한 구조인데 이로 인해서 도산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이 하나 둘 생겨난다면 지금은 쇼티지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그때도 쇼티지일까? 네네. 그리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기업이 그럼 안 망했는데 되는데. 네. 어떻게 될까? 알겠습니다. 뭐 2007년에도 조선이 그랬죠. 2012년까지 수주가 꽉 찼어. 걱정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지금 낙관론을 저거는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한 요인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가 뜨거워질수록 물가는 오를 거고 금리 인상은 또 뭐 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들을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8월, 9월 초까지는 그냥 가자. 열심히 가자. 네. 가자. 상단도 열어두자. 뭐 이런 변동성 말씀. 있으면 사야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생각해 네. 볼 만한 부분들을 오늘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듣죠.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신 이경민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경민 부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 했고요. 이제 김장렬 본부장님께 마이크 얼른 넘겨드려야 돼서 요거 하나만 안내해 드립니다. 3프로TV 구독 서비스 여러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실전 매매부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교육 강의, 또 월가 소식과 해외 유명연사 인터뷰, 인사이트 제공, 코스피를 견인하는 K 반도체 섹터 집중 분석, 뭐 핵심 주도주 발굴 인사이트 제공 이런 강의들을 지금 화면에 보신 6분의 강사진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투자 교육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를 박병창 대표님, 이선엽 대표님, 김장렬 본부장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박명석 큐레이터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의 단독 방송도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클로징 벨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